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는 시대 정신이 담긴 실무형으로 꾸려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를 찾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건 자신이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에게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김부겸 총리가 옳은 방식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지역화폐 확대에도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부가 하루 확진자 7천 명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맞는 첫 주말인 내일 서울 시내인 20여 개 단체가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화물차 등에 들어가는 요소수 재고가 한 달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실리콘과 마그네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스타벅스가 내일부터 서울 시내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없애는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넉 달 뒤에 다시 판가름 나겠습니다만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 정권의 선택을 받아 초고속으로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 정권과 각을 세우다 물러난 지 불과 8달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선 그 과정을 돌아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 벌였던 치열한 경쟁 역시 드라마의 마지막 편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홍 후보와는 6.3%포인트 차이, 적다고도 크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차이였지만 이 수치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뉴스9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겠습니다. 먼저 경선 결과부터 보시죠.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기호 2번이 쓰인 점퍼를 입습니다. 윤 후보는 두 손을 흔들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경쟁했던 후보들도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종 득표율 47.85%로 2위 홍준표 후보를 6.3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선 홍 후보가 우세했지만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당원 투표에서 윤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포퓰리즘을 국민 약탈이라고 규정하고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윤 후보는 당무에 관한 우선권을 갖도록 한 당원에 따라 내년 대선까지 125일 동안 사실상 당대표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 나타난 2030 세대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호남과 중도층 민심을 잡는 것이 향후 선대위 구성 과정의 숙제로 꼽힙니다.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걸 계속 더 유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윤 후보는 내일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고 이후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엔 광주를 찾아 전두환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11일엔 봉하마을을 찾아 정치 입문 이후 처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현 정권을 약탈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후보가 된 걸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윤 후보와 경쟁했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후보는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게 자신의 역할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백의종군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후보는 원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선 결과를 받아든 홍준표 후보가 미소를 지은 뒤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화합을 당부했고 경선 과정에서의 일은 모두 잊으시고 당의 화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기꺼이 원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깨끗이 승복합니다.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다만 홍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SNS에 본선에서의 역할에 선을 긋는 듯한 글을 올렸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선대위 직책도 맞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새 후보들과 빨리 만나 화학적 결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빨리 만나 뵙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다른 후보들은 본선에서 역할과 차기 당권의 역학관계 속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경선 캠프는 곧 해체되고 본선 선거대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참여가 유력해 보이고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앞으로 꾸려질 윤석열 선대위는 시대정신이 담긴 실무형 선대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대정신과 실무형이 두 축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선대위와 자문기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합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오는 15일 김 전 위원장의 정치 여정을 담은 책 출판 기념회에 윤 후보가 참석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에 대해 TV조선 취재진과 만나 기득권 보호 정당으론 집권할 수 없다며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2천만 인구의 경제가 황폐화됐다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도 첫 비전 발표 때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취약계층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100일 안에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메머드급으로 구성된 민주당 선대위와도 차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존 경선 캠프 주축이 됐던 중진 의원들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실무형 캠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경선 결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반장 김정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6.35%포인트 차이죠. 이 정도 수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그 합산 결과로 보면 뭐 대충 낙승입니다만 예. 일반 여론과 그 당심의 격차가 컸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또 몇 차례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 예측을 해드린 바 있는데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정도 지고 당원 투표에서 15에서 20%포인트 차이로 이겨서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 경선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은 당심이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끝내 당심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우선 홍 후보 입장에선 그 당내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예. 이미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도 했었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적었던 게 당내 확장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심은 정권교체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적임자가 윤석열 후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선대위가 꾸려질 텐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선대위에 들어오는 게 거의 뭐 확실한 겁니까? 예, 거의 지금 확실하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 선대위 일정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내일 윤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스타일상 이 자리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많은 사안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는 대선 기획단이 먼저 꾸려지고 2주 뒤쯤에 선대위가 출범을 할 텐데 선대위 지휘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맡는 방향으로 거의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김종인 선대위가 출범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저희 취재진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 부분을. 예, 그제 이제 좀 들어봤는데 예. 김 전 위원장과 장시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취재진이. 예. 최우선적으로 중도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접근에 힘을 쏟겠다는 건데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왔던 그 경제 민주화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중도 표심을 공략했던 김종인식 선거 전략이 매번 선거 때마다 적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해법을 놓고 선대위의 색깔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영업 피해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선대위에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민주당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선대위를 꾸렸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윤석열 선대위는 그 반대다. 이것도 이제 흥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경우에 선대위원장만 12명에 그리고 중진들이 대거 포진한 수백 명 규모의 메모드급입니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사실상 농공행상식으로 보는 데다가 국민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봐야 역효과만 난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단출하게 꾸며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또 킹메이커로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 이건 뭐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당내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부분 중에 그 후보의 불안감을 좀 채울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꼽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앞으로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도 서서히 논의가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안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게 밀렸는데 이때도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꽤 많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저희와 만났을 때 단일화 없이 사자 구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할 거라고 자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호남 중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 뭐 이런 역할 분담 이게 예상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교롭게도 야권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최근 당내 논란을 불렀던 박정희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실용주의자라며 진영을 떠난 발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축하한다며 선의의 경쟁으로 축제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 들어서자 환영 인파가 몰려듭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해 TK가 자신의 고향임을 강조했습니다. 경북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선 보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간다. 좌우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말아야 된다. 지난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평가하는 등 보수와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땐 일제가 침략해 철도를 깔았으니 공이 있다고 해야 하냐고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발언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장본인이란 비난 논평을 냈지만 이 후보는 축하 메시지만 냈습니다. 오늘은 후보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대장동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검찰도 이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남은 퍼즐 조각을 찾아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핵심은 역시 윗선의 개입 여부인데 이건 그야말로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권영석 기자가 검찰 수사 상황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 배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관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두 사람 구속 사유를 인정한 상황. 검찰은 다음 단계로 당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시의회 관련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배임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최종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꼽힙니다. 성남도계공 설립에 일조하고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 이사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최 전 의장 소재를 파악해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50억 클럽 관련 인사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김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우선 소환 대상으로 지목됩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이후 처음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청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연기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몰랐다고 연이틀 해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수사를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해명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고 나선 것 자체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동시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지를 통해 언론 보도 이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부실장 사이 어떤 통화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집 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확보한 경찰이 분석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어 두 번째 해명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검찰을 비판했는데 검찰이 이런 지적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려고 영겁 후 해명에 나섰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통화 내역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검찰 스스로 부실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란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현직 차장검사는 정 부실장과 유 씨의 통화 내용이 윗선 수사의 핵심이라면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조 일각에선 유 씨가 새 핸드폰 번호를 정 실장에게 알려줄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는 건데 검찰이 이를 파악도 안 했다는 건 윗선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유동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미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뜸 유 씨가 압수수색 직전 자살을 시도했다고 공개하면서 야당의 질문이 이어졌고 당황한 이 후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언론인에게 들었다 같은 해명을 하면서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묻지도 않았던 유동규 씨의 신변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었다고 해요. 정진상 부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냐는 질문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자 이 후보는 모 기자의 말을 언론 특보를 통해 전해들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사실도 나중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위증을 의심했습니다. 국감에서의 이재명 후보 답변 진위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 부실장이 압수수색 사실을 유 씨에게 전화로 먼저 알렸거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통화는 우연의 일치라고 했고 이제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요. 이 후보는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예, 사실 이 유동규 씨 휴대전화 문제는 처음부터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 씨가 압수수색에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저희 취재진이 확인하고 보도했는데도 상당 기간 검찰은 그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압수수색 당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당일 CCTV를 시간 순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CCTV에 표시된 시간의 오차를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입니다. 오전 8시 15분쯤 검찰 수사관이 유 씨 주거지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4분 뒤인 8시 19분 이 건물 밖 인도 위로 휴대전화가 날아들죠. 그렇군요. 유 씨가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인 8시 33분쯤 유 씨 주거지의 현관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8시 47분쯤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주워가죠. 건물 안에서 수사관들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날 아침 8시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유동규 씨와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를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통화를 한 시점은요. 오전 8시쯤 정 부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수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보신 영상에서 수사관이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이죠. 이 미묘한 시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렸다면 감추고 싶은 게 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점 때문에 의혹이 또 증폭되고 있는데요. 유 씨가 버린 휴대전화는 개통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된 새 것이라고 합니다. 수사 대상인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건데 사건이 불거진 뒤에 대장동 관련자들과 나눈 통화나 메시지 등을 감추기 위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에 대장동 사건 당시에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렇게 지금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였을까요? 앞서 유 씨와의 통화 사실을 부인했던 정 부실장은요. 어제 보도가 나온 뒤에는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알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또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고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공인한 측근입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했던 것만큼 이 수사기관 안팎에선 정 부실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입단속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라. 이 훈계 듣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에 통화했다. 이거 사실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정부 예측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나와도 병상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말에 예상한 11월 3일 확진자 수는 1,143명에서 1,673명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실제 확진자 수는 2,482명으로 정부 예상보다 최대 1,300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최근 위중증 환자들의 입원이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 7개 가운데 6개가 찼고 1개 병상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해당 병원들의 병상을 3%로 늘려 중증증 환자 치료 병상 402곳 등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병원은 난색을 드러냅니다. 보통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제 파견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환자실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정부는 예비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하는 등 확진자 10,000명 발생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10대의 백신 접종을 두고 부모의 고민이 큰데요. 고3 학생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백신 접종 후에 숨졌다면서 고3에게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도입해서 접종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하던 고3 아들이 급성 뇌출혈 증세를 보인 건 백신 2차 접종 후 73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어머니는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혈소판 수치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졌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전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백신이 선택이라지만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아이들에겐 필수였다며 이런 억울함이 또래 친구들에게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숨진 이 학생의 경우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꾸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직까지 백신이 약간 불확실하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입장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이 500명 이상 참석하는 공연시설에 들어가려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으로 전환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이 이전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다른 시설로 확대할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내일이 첫 주말입니다. 집회 인원 제한도 최대 499명까지로 완화되면서 내일 하루에만 20여 개의 단체가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당시 경찰 추산 16,000여 명이 모였는데 불법이었습니다. 7월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 시위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집회 시위 참여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을 포함해 499명까지 허용됐습니다.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각종 이익단체가 일상 회복 첫 주말을 맞아 집회와 시위를 재개합니다. 내일이고 광화문 일대에서만 20건 남는 집회 시위가 열려 모두 3,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도 진보 보수 성향 단체는 물론 환경단체, 노조 등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집회의 자유는 있잖아요. 대규모 집회 시위 재개로 주말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000명이 모이게 되면 교통체증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인원보다 더 모이면 집결을 막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와 레미콘발이 묶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요소수 재고가 한 달치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려진 건데요. 이 여파는 우리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게 돼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낮이지만 주차된 화물차들이 가득합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차량 운행을 못할까 봐 걱정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2주간이면 다 동날걸? 출구장 막히 못 나가지.
상당수 업종의 요소수 비축분은 1개월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사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소수를 2, 3주치 보유한 대기업들은 당분간 버틸 수 있지만 재고가 거의 없는 개인 사업자들은 곧바로 발이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온라인 배송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시장이나 대형마트 매대에서 물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 산업이 멈추면 택배는 물론 정유, 철강, 제조 등 주요 산업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3주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은 이제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요소수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정국한테 지나치게 이렇게 의존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제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 대책 없는 요소수 사태에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보셨듯 요소수 대란이 몰고 온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발 원자재 파동이 요소수가 끝이 아닐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그네슘과 실리콘 등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공급망에도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끝이 안 보이는 중국의 함정에 맞췄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자전거 페달 제조업체. 주 원료인 알루미늄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을 막겠다며 원자재 생산을 제한했기 때문이죠. 我们公司比较用的多的是铁跟铝，特别是铝，今年已经从16000涨到了23000。 마그네슘도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절반을, 세계 마그네슘 생산량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그네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간재를 생산을 하는 생산자 역할을 굉장히 크게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품이고 그런 산업들입니다. 자동차나 건설 현장은 물론 생활용품에도 널리 쓰이는 실리콘도 비상입니다. 중국산 원료 공급이 막히면서 실리콘 접착제 가격은 지난 8월 한 박스에 6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3배 가까이 올랐죠. 현장에서는 겨울을 못 버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희토류나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값싼 중국산에 의존하지 말고 수입국을 다변화하거나 자체 생산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비축 물량을 좀 늘린다든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2, 제3의 공급선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가성비뿐 아니라 공급망 안전성도 함께 챙겨야 할 때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스타벅스가 내일부터 서울 시내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없애는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대신 다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주는데 이 컵의 회수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스타벅스는 내일부터 서울 시내 매장 12곳의 일회용 컵을 없앱니다. 일회용 컵을 퇴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인데 보증금을 내고 머그컵이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했던 다회용 컵을 기계에 반납하면 결제했던 보증금 1,000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내에만 약 50만 개의 일회용 컵을 감축할 걸로 기대하는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국내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없앨 계획입니다. 이디야 커피와 투썸 플레이스 등 다른 커피 전문점도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환경 생각해서라도 일회용 컵 없애는 게 더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음료값이 조금 떨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서 시범 운영을 했던 제주도에선 다회용 컵 회수율이 45%에 불과해 재활용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컵들이 버려진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잠시 주춤했던 일회용 컵 줄이기와 머그컵 사용이 이번을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연신 기록 행진이었는데 수도권에서 올 3분기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사상 처음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 탓인지 서울 기존 아파트 매수 심리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분양한 반포동의 한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14억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에도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해 3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습니다. 지금은 옆에 이제 제일 좋다라는 아파트 시세에 맞춰가는 수준인 거고 완공이 다가와 갈수록 조금 더 윗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겠죠. 올해 3분기 말 기준 분양 6개월 이내인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습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을 못 받거나 배정받은 층이나 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탓에 100% 계약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반면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8주 연속 하락한 100.7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마포, 서대문, 은평구 지역은 100선을 밑돌며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매수 심리가 연말까지 약화되고 인기 지역인 강남권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지만 너무 높아진 집값 탓에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 커다란 눈망울의 우리 토종 꽃사슴은 멸종 위기종이어서 보호 대상이기도 한데요. 한라산에서는 엽사까지 동원돼서 꽃사슴 퇴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미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발 900m. 한라산 물장오리 습지 일대. 사냥개들이 맹렬하게 사슴을 몰자 엽사가 총을 쏩니다. 큰 뿔로 사냥개에 맞서던 몸길이 2m짜리 꽃사슴이 끝내 쓰러집니다. 토종 꽃사슴은 멸종위기 보호종이지만 한라산에서는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외래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종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농가에서 탈출한 것들도 있고 그게 번식되다 보니까. 제주도는 지난 2014년 꽃사슴 등 외래종 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어린 나무를 뜯어먹는 등 생태계를 훼손하는데 서귀포에서는 꽃사슴이 주민을 공격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생태 환경에 새롭게 외부에서 들어온 종들이 방사돼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올해 한라산에서 포획한 꽃사슴은 30마리. 제주도가 6년째 꽃사슴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개체 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꽃사슴이 한라산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부겸 총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에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옳은 방식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이 후보의 지역화폐 확대 주장에도 부작용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엊그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주머니를 뒤진다고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과 세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 총리 역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김 총리는 이 후보가 제안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크게 가는 그런 역전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재부 해체 시나리오를 거론한다고 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반대에도 민주당은 후보 의지를 확인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대장동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검찰이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씨와 통화한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요구했습니다. 정진상 부실장 휴대전화 즉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자택과 사무실 즉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예결위 종합질의에서도 야당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며 이 후보와 정부 실장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죄자와 같이 통화를 했으니까 정진상 씨를 불러가지고 그때 무슨 통화했는지 이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부겸 총리는 민간에게 폭리를 준 대장동 이익 배분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검 요구에 대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를 넘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중앙지검의 수사가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특검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혜 부분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이 다 발부됨으로써 한 획을 일단 걷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문제 삼는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측근은 누가 측근입니까? 질문하는데 좀 조용히 계세요. 민주당은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그런 원칙을 준수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 되는데요. 이익을 본 사람 혹은 단체가 누군지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저는 우리 검찰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조선 고종과 명성황후가 휴식을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복궁 향원정이 3년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향원종 이 남쪽에 세워진 취향교도 원래 자리인 북쪽에 복원되는 등 제 모습을 찾았는데요. 임서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건천궁 앞 연못안의 동그란 섬에 지은 육각형 2층 정자 향원정. 3년 동안 진행된 해체와 보수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자리를 둘러싸는 도넛형 온돌이 복원됐는데 1895년 겨울 고종이 향원정 연못에서 스케이팅 파티를 열었던 당시의 모습에 가까워진 겁니다. 1층 온돌방 천장에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양이 찍힌 능화지를 복원해냈고 2층의 지지목을 떼어낸 자리에서 푸른 바탕에 꽃무늬 원형 단청도 발견했습니다. 6.25 전쟁 때 파괴된 후 향원정 남쪽에 세워졌던 취향교는 원래의 자리인 북쪽에 복원됐습니다. 1953년 목재 난간을 갖춘 평평한 다리로 재건됐지만 1890년대 찍힌 사진으로 고증을 거쳐 아치형의 제 모습을 찾았고 과거 기록 등을 참고해 나무에 흰색 칠을 했습니다. 1887년 승정원 일기 기록만으로 추정했던 향원정 건립 시기도 목재 연륜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혔습니다. 1881년하고 188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벌목된 목재를 사용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향원정 건립이 1885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4월부터 향원정 내부 관람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퍼에서 만난 LG와 두산이 잠실의 자존심을 걸고 벼랑 끝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LG는 지면 그대로 탈락인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동욱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빈 공에 1차전을 내준 LG.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2회 초 최은성의 2루타와 보내기 번트, 김민성의 적시타로 앞서갔습니다. 4회 초에도 2사 후 연속 안타에 김민성과 문성주의 적시타가 터지며 2점을 더 냈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출격한 필승카드 켈리가 첫 타자부터 상대 타구에 맞는 악재에도 투혼의 역투를 펼쳤습니다. 최고 구속 시속 150km에 가까운 위력적인 직구로 두산 타선을 5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두산은 득점 기회마다 경살타의 견제사까지 나오며
좀처럼 추격점을 내지 못했습니다. 활발한 발야구 역시 침묵했습니다. 어제 3타수 무안타로 묶였던 4번 타자 김재환은 오늘도 경기 초반 병살과 삼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6회 말 상대 실책에서 시작된 무사 2루 상황에서 깔끔한 적시타로 추격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7회 김민성과 문성주의 적시타로 LG가 5득점, 빅이닝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8회가 진행 중인데 LG가 두산에 8대1로 앞서 있습니다. LG 김민성은 4안타 3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은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또 한 번의 벼랑 끝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장동우입니다. Right foot up, left foot slide, left foot up, right foot slide. Basically I'm saying either. 어색한 몸놀림이지만 유쾌하게 춤추는 이 노인은 잘 아시듯 명배우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83살이던 지난해 늦긴 했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올린 동영상이죠. 그는 화가이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올 봄엔 아카데미상 최고령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I really did not expect this. 물리학자 아서 애슈키는 96살에 노벨상 수상 통보를 받았을 때도 집 지하실에서 태양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I'm not that celebrating about old stuff. I got something new and important. 어느 작가가 최고의 작품을 쓸 수 있는 평균 나이는 37살이라고 하자 78살의 문호 토마스 하디가 점잖게 받아 넘겼습니다. 호메로스는 나이 들어서 시력을 잃은 뒤에 서사시를 노래했고 에우리피데스는 40 넘겨 글쓰기를 시작해 70까지 계속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90이 다 돼서야 최고의 작품을 썼죠. 87살 배우 이순재 씨가 3시간 20분짜리 리어왕 무대에 섰습니다. 절대 권력자에서 한순간에 미치광이로 추락하는 늙은 왕을 한 달 가까이 연기할 겁니다. 기네스북에 신청한다면 최고령 리어왕 기록을 4살 늘릴 나이죠. 그는 대사 외우는 기억력을 지키려고 미국 대통령 이름을 초대 워싱턴부터 46대 바이든까지 암송한다고 합니다. 연륜 못지않게 힘이 필요한 리어왕 연기여서 무대에서 쓰러져도 좋다는 각오라고 했습니다. 리어왕은 아첨에 속아 모든 것을 잃고서야 진실에 눈을 뜨죠. 20여 년 전 한때 정치를 하기로 했던 이 노배우는 정치도 매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첨에 휩싸여 높은 궁궐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노학자가 시간여행을 떠나는 대원들에게 시를 읊어줍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일을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그 일이 평생 열정을 바쳐 일구고 성취하며 끝없이 전진해온 것이라면 그보다 더할 축복이 있을까요? 이순재 씨는 배우로서 퇴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부러움을 넘어 삶의 영감을 얻고 인간의 선한 의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11월 5일 앵커의 시선은 87살 리어왕이었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는 아직 미세먼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주말 동안 맑은 공기 그리고 맑은 하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곳곳에 단풍도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데요. 늦가을 정취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말이 지나면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사흘 정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이젠 초겨울 날씨에 차츰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역시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제주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5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